이번 한번 보자. 여기는 사회문화답게 어떤 행정이나 제도나 정치나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자, 전문가 나왔네. 누구냐? 거버넌스. 미안해. 전문가랜다. 이 방식이라고 그랬네. 미안해. 거버넌스. 거버넌스가 뭔지 제일 처음에 거버넌스의 의미를 먼저 규정한 거예요. 개념을. 거버넌스가 뭐야? 그러면 이건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영역의 행위자들이 각기 자율성을 바탕으로, 여기 제일 중요한 말, 각기 자율성을 바탕으로.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지? 자율성이 없지. 국가가 전체적으로 통일하고 시장을 공산주의는 계획하기까지 하는데 여기는 각각의 영역에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율성은 다양성이고 각각의 장점을 발휘하는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을 거버넌스라고 한다. 거버넌스는 내용 봐봐. 협치, 공치, 동반자적 국정 운영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그러면 거버넌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협치. 누구 협치야? 국가와 시장과 시민 영역, 공치 함께하는 거고 동반자적 국정 운영. 원래 이게 개별적으로 특성이 있긴 한데 이걸 다 모두 모아가지고 뭉뚱그려서 거버넌스라고 한다.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각 사회의 영역의 행위자들 간의 영향관계에 따라 그러면 자 봐봐. 영향관계라고 했으니까 국가 위주가 되거나 아니면 시장 위주가 되거나 시민사회 위주가 될 수가 있겠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 물론 참여하는 건 거의 다 참여하지만 이랬을 때 이 행위자들에 간의 영향관계에 따라 거버넌스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단은 여기 세 가지 나왔으니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중요하면 또 여섯 가지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협치와 공치와 동반자적 국정 운영, 국가 운영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게 핵심어라고 봐야 되겠지. 거버넌스 이론은 거버넌스 이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위에는 개념 설명했고 이번에는 이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행정학, 정치학에서 다루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분야를 굳이 한다면 정치행정에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거버넌스에 연구하려는 시도이다. 거버넌스와 연구하려는 시도가 바로 거버넌스 이론이다. 본래는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다루던 내용이었는데 이걸 다 통합시켜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국정운영,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거버넌스 이론이 되겠지. 거버넌스 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실업 증가 혹은 경제 성장의 둔화 아니면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경쟁 등과 같은 관련된 정부의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 말은 이런 문제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런 문제가 막 생겨.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뭐 예를 들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과잉 생산이야. 그럼 이거 뭐야? 시장을 가지고 통제해야 되겠지. 두 번째, 경제 성장이 둔화됐어. 이건 뭐 경제 시장도 물론이지만 국가가 또 경제 성장을 주도하니까. 그 다음에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경쟁. 이건 국가잖아. 그런데 이 문제들이 그냥 단순하게 일정 분야, 국가나 아니면 시장이나 아니면 시민사회 이런 특정 분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런 각각의 분야가 다 통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 이론이 발전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거버넌스가 뭔지 개념을 먼저 설명했어. 그 다음에 이론 설명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문단이다. 두 번째 문단을 볼까? 자, 미국의 정치학자 피터슨, 아까 얘기했던 권위자야. 거버넌스는 운영 방식이지만 방식이라고 얘기했지. 피터스 나왔으니까 권위자가 나왔어. 정부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 자, 여기 지금 나온 밑에 나온 내용들은 다 이런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가 제시한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형은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의 관계를 바탕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각각의 독립된 분야가 아니라 이걸 다 묶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서로의 관계를 바탕으로 크게 시장 정부 모형. 자, 순서대로 할게. 주가 되는 건 시장이야. 그다음에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탈규제적 정부 모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단 말이야. 이제 각각 다 설명할 거야. 분류하고 하나하나 설명한다. 순서대로야, 그러니까. 자, 시장 정부 모형. 자, 먼저 나왔다. 시장 정부 모형.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의 문제가 관료의 정보 독점으로 발생한다. 이게 문제가 된 거야. 말 그대로 시장에 맡겨야 될 문제를 정부가 독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잘 안 되겠지. 문제가 생기겠지. 그지? 관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료제라는 그 사회적 용어가 있잖아. 관료제는 이렇게 피라미드야. 조직이 있잖아. 위에가 상이 있고 하가 있단 말이야. 물론 상이 독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명령을 하고 하는 복종을 하고 수행하고 일방적 관계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 사회가 관료제다. 그러면 그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정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관료제는 지켜야 되니까 관료제의 구성원이 다 떠안고 그만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체제지, 그지? 전체를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강요해. 이게 관료제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부의 정보 독점, 관료의 정보 독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 관료의 정보 독점 말고 시장한테 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장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시장 정부 모형이다. 관료의 폐쇄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내지는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정부의 문제는 관료제의 폐쇄성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이거를 실패 원인으로 잡고 있는 거야. 왜냐면 공무원들은 실적이 좋다고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야. 나쁘다고 해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대충 시간만 때우면 돼. 월급만 받으면 돼. 이거는 무사한일주의인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어차피 내일도 아닌데 이거야. 근데 공무원은 특수한 거잖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니까 좀 신경 써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관료제, 정보 독점, 비효율성, 폐쇄성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시장 정부 모형이 알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전통적인 관료제하에서 관료들은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의 안정적 지위를 이용해 정책에 소속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하려고 노력하는데, 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안정적 지위 혹은 정보 독점을 가지고 이걸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고 싶은 거야. 심지어 관료들은 특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막아. 이건 완전히 방해하는 일까지 하네. 그지? 그럼 당연히 이게 비효율성으로 갈 수밖에 없지. 특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막아가지고 의사결정의 범위를 줄여버린다. 제한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책의 대안들이 있는데 뭐 10가지면 10가지. 그 중에서 하나 제일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10가지가 아니라 3가지로 줄여버리는 거야. 폐쇄적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정보의 독점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야. 여기 안정적 지위를 이용한다고 얘기했잖아. 정책의 결정과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야. 책임은 별로 안 줘. 이러한 까닭에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자 나왔어 지금. 시장 정부 모형은 정부는 비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 정부 모형이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해결책이 뭐라고? 시장 정부 모형.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시장 정부 모형은 왜 나왔어? 라고 한다면 이건 정부가 너무
정보를 독점하고 관료제화해서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에 제한을 가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 이런 문제 해결책으로 피터스는 시장 정부 모형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 정부라는데 원래는 시장 모형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다음에 시장 모형 그러면 전부 이익과 효율성만 강조해. 근데 여기 정부라는 게 들어갔잖아. 정부는 물론 효율적인 걸 따져야 되지만 이익에 우선시하면 안 된단 말이야. 공적 부분, 공공의 이익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정부라는 글자가 들어간 거야. 시장 모형 아니다. 시장 정부 모형이다. 다음에 나온 게 시장주의야. 이건 당연히 자본주의의 시장 모형이고 제일 중심이 뭐야? 가격 중심의 뭐라 그래야 돼? 자원 배분, 경쟁 원리를 지향하며 이건 시장주의란 말이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원가 개념을 중시한다. 이것도 시장이고요.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를 따지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소? 이거는 시장주의가 추구하는 거지. 가격 중심, 그 다음에 경쟁 원리,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원가 개념 중시,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따지는 거야. 시장주의는 이거 별로 이익이 안 돼. 그러면 다 정책 결정 안 해. 이거 이익 대비 투자 비용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거는 거절한단 말이야. 시장주의에서는. 자, 시장주의는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 나왔다. 시장하면 서비스야, 서비스.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지. 왜? 이 서비스는 시장에서 고객들이 우선시하는 거야. 가격만큼 우선시하는 거야. 비싸도 서비스가 좋으면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관심을 두는 게 시장주의지. 소비자는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민감해서 고객주의, 즉 고객이 우선시하는 것이 서비스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고객주의다. 고객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시장주의에서 추구하는 거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는 그럼 질이 낮아요? 네. 공공서비스는 질이 낮잖아. 무조건 낮다고 하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낮지. 시장주의의 서비스와 비교하면 공공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질이 나쁘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하게 맡겨. 민간 위탁, 고객주의에 따른 발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왜 관공서에서 있잖아. 처리하던 걸 민간한테 맡겨. 예를 들어볼까? 쉬운 예를 할까? 예를 들면 구청에 방문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왔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문 앞에서 인사를 한다고 치자. 근데 인사하는 게 거의 공무원들은 물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하는 태도가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잖아. 근데 이걸 민간한테 위탁하면 와, 완전 서비스 좋아. 기분 좋게 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고객 중심으로 바뀐 거야. 이렇게 하는 발상이 시장 정부 모형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시장 정부 모형은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장과 협력하여 이 시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 정부 모형이라고. 그래서 공공 부분의 분권화를 제한한다. 나눴잖아. 뭘 나눠? 하는 일을 나눴다고. 나눠서 누구 줬는데? 시장, 즉 민간 기업에다가 양도한 거야. 관료에 대한 관리, 여기서는 이제 대민봉사가 아니라 관료에 대한 관리 동기부여를 위해서 정당한 성과에 대한 보상. 공무원 아까 보상 안 한다 그랬잖아. 대두고만 성과급이 있는데 조금밖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공무원은 없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성과급이 나와. 이건 있지만 저거 성과급 받아야지. 그래서 하는 공무원은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보상을 두둑하게 해준대. 그럼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겠지. 그럼 보상을 두둑히 한다는 건 효율성, 그 다음에 품질을 높이는 거야. 그게 시장에서 도입한 거란 말이야. 정부의 정책에 시장의
그 어떤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걸 도입했어. 시장 정부 모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경쟁도 시장 모형인데 갖다 쓰고요. 민간 부분의 다양한 기법의 활용을 제한한다. 자, 우리도 이거 좀 하지요. 삼성 기업에서 이런 거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었대. 우리도 도입하지요. 뭐 이런 거야. 이렇게 시장 정부 모형이 추구하는 정부 개혁의 목표는 민간 부분처럼 경쟁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 부분의 효율화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모형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시장 정부 모형을 하면 효율성이 올라가겠지. 왜? 거기는 경쟁과 보상이라는 민간에서 하는 어떤 방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 피터스의 시장 정부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설명 안 하고 시장에서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 시장주의와 이게 견주어 가지고 거기서 도입해서 효율성을 높이자.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름이 왜 붙었는지 잘 생각해봐. 참여적 정부. 야, 이거는 참여네? 참여는 뭔데요? 그랬더니 정부를 둘러싼 문제가 기본적으로 자, 정부의 문제가 위계질서 서열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대. 자,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거. 원인을 발견하면 원인을 제거한다. 그러면 해결된다. 조직 문화야. 그럼 참여적 정부 모형은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게 만드는 거야. 아까 관료제 할 때 뭐라 했어? 정책 결정은 일부, 극소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고급 관료들이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맨 밑에 다수의 하급 공무원들한테도 참여의 기회를 줘. 그러면 조직 문화가 이렇게 경직된 조직 문화가 피라미드가 거의 완만한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될 수도 있겠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공무원 모두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정부 모형으로 바꿔야 한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직 문화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뭐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열 중심의 경직된 조직 문화. 이게 바로 정책 결정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향식이라고 했는데 하향식은 밑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거는 명령이지. 이것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관료가 정책 결정을 독점하면 이런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조직, 여기 자 동그라미 쳐볼까? 내외 정책 결정할 때 조직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혹은 이해 당사자는 보통 뭘까? 자, 저기 관공서에서 정책 결정할 때 이해 당사자는 누구야? 그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기업도 될 수 있고, 그런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주민들도 될 수 있어. 이런 사람들 종합적으로 다 참여시키는 거야. 조직 내의 경직된 문화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도 참여적 정부 모형이지만 여기 관련자들, 이해 당사자들 혹은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거. 그러면 참여가 자꾸 들어가니까 참여적 정부 모형이 되겠지. 그 다음에 네모치게 소통을 강조한대. 특징이야, 특징. 참여적 정부 모형의 특징 뭐라고? 소통이야, 소통. 그럼 소통은 내외의 소통도 되고 상하의 소통도 되고 이해 당사자와 정책 결정자의 소통도 말하고 있는 거야. 수평적 조직으로 개편해야 된다. 이게 해결책이란 말이야. 자, 소통과 뭐라고? 수평적 조직으로의 개편. 그러니까 수직적인 그 경직된 관료제 구조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자, 누구나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 참여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 자, 조직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품질 관리와 팀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나왔는데 서비스의 품질 관리는 뭐죠? 아까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품질이 공공 서비스가 품질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이거는 동일시하고 있는 거야. 시장 정부 모형과 동일하게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 그 정부의 어떤 그 서비스에 관한 것은 모두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높여야 될 거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높이느냐? 시장주의를 참여시키는 건 위에 시장 정부 모형이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뭐라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독점적 역할을 지향하고, 이 말을 뒤집어. 뭐라고?
참여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지. 민간 부분의 참여를 또 허용하고 상호 간의 적극적 협상과 협의를 한대. 이게 소통이란 말이야. 위에서 말한 그대로지. 이것들이 소통이란 말이야. 말을 좀 다르게 했지만 협의와 협상은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소통을 의미하는 거야. 소통. 거기 앞에서 소통이라는 거 나왔잖아. 그지? 어디 있다? 여기 소통. 이걸 강조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소통이 이제 내외도 되고요. 상하도 되고요. 이해 당사자도 되고요.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 이게 바로 참여의 내용이다. 뭐라고? 참여의 내용은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게 참여의 내용이야.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핵심적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보니까 요걸 강조했네. 시민들의 참여와 협의. 그러면 참여적 정부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참여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핵심적인 가치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시민들의 참여는 가장 중요한 거다. 이때 참여란 관료제 외부만이 아니라 관료제 내부에서도 서열과 관계없이 아까 나왔지 그지? 서열과 관계없이는 상하 관계없이 그 다음에 외부만이 아니라라는 얘기는 내외 안과 밖 모두를 말하는 거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거. 이것도 참여적 정부 모형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럼 지금 두 가지 나왔는데 두 가지 정부 모델은 모두 공공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비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이론이 바로 시장 정부 모형과 참여적 정부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세 번째. 신축적 정부 모형. 자, 신축이 뭔데?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그 속옷이 신축적이다 그러면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신축적 정부 모형은 뭘까? 그러면 뭐가 신축일까? 보니까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걸로 본 거야.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 아까 얘기했지. 관료제 안 무너진다고. 늘 하던 일이고 새로운 거 시도 안 해. 이게 뭐냐면 그냥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야. 특별히 무슨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아. 왜? 버리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원래 있었던 거 그냥 가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욕먹을 일도 없고 뭐 다른 사람한테 비판받을 일도 없어요. 그럼 그대로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타성에 젖었다. 매너리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직의 안정성과 영속성에 비롯된다. 이게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조직의 안정성과 영속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해결책이 뭔데? 신축적 정부 모형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모형은 관료제의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이 정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근원이라고 생각해. 근원 이상은 어떻게? 없애야지. 불안전성이 뭐야? 이거는 무슨 뭐가 그 정부 형태를 막 흔들어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뻔한 정책이나 하던 정책 이거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새로운 어떤 조직의 안정성이 아니라 조직의 불안정하더라도 시도를 하는 거야. 권한도 주고 그다음에 부서도 개편하고 뭐 이런 거라고. 그다음에 영속성. 너 한 번 공무원 되면 끝까지 아니 옷 벗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번 해마다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그런 거 끊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야. 자, 관료 조직 안정성, 영속성이 경직화를 이야기하고 자, 순서 알아도 안정성, 영속성이 경직화 그 다음에 대응력을 저해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축적 정부 모형은 공식적인 규칙과 제도에 의해서 통제되는 정규적 조직보다는 정규적 조직, 안정성, 느슨한 조직으로 한시적이 중요한 말이야. 왜냐하면 정부 형태는 막 이렇게 바꾸면 안 돼. 그런데 바꾸더라도 한시적. 이게 뭐 한시적이 뭐야?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특별 프로젝트 안에서 몇 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늘 하던 거를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좀 해라. 뭐 그런 의미란 말이야. 이 모형에서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 전담 조직 프로젝트 그런 어떤 팀이지, 그지? 전담팀. 그것을 통해서 과제를 해결에 집중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조직은 당연히 해체되는 형태도 염두에 둔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정책 결정에서는 혁신과 이 단어 주시. 혁신, 실험, 강조. 왜 단어를 강조하냐면 이 단어는 여기 나온 대로 신축적 정부 모형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이 단어 보면 신축적 정부 모형을 떠올려야 돼. 저 앞에 거 시장, 정부 모형 이런 거 떠올리면 안 돼. 특정 단어는 특정 모델하고 연결되니까 꼭 알아둬 이런 거. 과거의 정책 기조와 조직 내의 정규적인 규칙의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할 것을 요구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새로운 건 뭐야? 새롭다는 게 이제 안정성을 깨버리고 영속성을 깨버리는 거야. 창의적, 요 단어 나왔지. 창의적, 이게 신축적이다. 아까 신축적이 늘렸다 줄였다는 거잖아. 정확하게 신축적 정부 모형의 신축적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한시적으로 전담 부서를 만들고 다 되면 또 해체도 하고 조직을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좀 특정 정책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부서를 확대하고 또 이쪽에서 인원을 충원하고 해결되면 정책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고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신축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기존 정책의 경로의 의존성에 이건 아까 했던 답습인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기존 정책 경로의 의존성. 늘 하던 대로 의존하지 마라. 이거는 신축적이다. 변화라는 단어, 변형, 변화 이런 것들이 신축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조직의 변화, 정책의 변화. 알았니? 자, 이 모형에서는 정부가 느슨한 조직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느슨한 조직이 나왔잖아. 원래 느슨한 조직은 별로 안 좋은 용어야. 느슨하다는 게 뭐야? 조직이 막 툭 치면 흐물어지고 막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서의 느슨함은 좋은 뜻이지. 너무 획일화되고 너무 기존 정책에 의지하고 맨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이런 뜻이니까 느슨한 게 긍정의 의미라고. 서비스 생산 비용을 줄이고, 자, 줄이고 밑줄 쳐봐. 달라졌죠.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와 조정 능력을 갖추는 거야. 줄이고가 뭐라고? 이게 신축이라고. 변화를 주는 거야. 서비스 생산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 및 인력 관리. 자, 조직과 관리를 얘기했어. 임시고용. 자, 임시고용하면 구성원이 새로 들어왔지, 확대되겠지. 그 프로젝트 끝나면 내보낼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확충할 수도 있는 거고. 임시고용제도 한시적이란 말하고 연결될 수 있다. 한시적, 임시고용. 관료의 직업적 안정성을 와해하는 것으로 와르르 무너뜨려. 아까 뭐라 했어? 그냥 뭐 철밥통, 공무원 한 번 되면 끝까지 이런 거 없는 거야. 알았니?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이미 임시 공무원이 됐어. 조직이 확대됐어. 거기 들어갔다 그래서 계속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공무원은 안정된 직업이야.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와야 되는 것으로 기존 공무원의 입직 경로나 내부 승진 외에 시민사회 영역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들을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 임명제도는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다. 개방형 임명제도. 다 전부 다 조직이야, 조직. 알았니? 어떻게 구성원을 짤 건지 외부에서 아까 참여적 정부 모형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기존의 공무원 입직 경로 아니고 내부 승진 말고 새로운 시민사회 영역의 외부 전문가도 임명하는 개방형 임명제도를 활용하는 건 여기 말한 대로 신축적 정부 모형이다. 알겠지? 요 특정한 제도가 어느 모델에 속하는 건지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그거 정리만 되면 문제 푼다. 아무 문제가 없어. 알았지? 자, 마지막 탈규제적 정부 모형.
규제는 누가 하는데요? 정부가 하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는 게 탈규제지, 그지? 정부가 너무 규제, 뭐 이렇게 제한, 검사, 막 이런 거 너무 많이 한단 말이야, 사실은. 거기서 좀 벗어난다. 마치 시장 정부 모형하고 비슷한 거겠지. 볼까? 정부 문제 발생의 핵심 원인을 내부, 조직 내부의 규제. 자, 밑줄 쳐야 되겠네. 조직 내부의 규제. 여기 지금 이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정부 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원인에 따라 대책이나 해결책 이론도 달라지는 거지. 여기는 규제가 문제래. 그럼 규제를 풀거나 없애거나 더 좋은 규제, 알맞는 규제를 만들어야 되겠지. 자, 관료 조직 내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형식주의 주셨어. 절차와 제약, 관료들의 재량을 제한하여. 그러면 이 얘기는 관료들의 재량에 의해서 형식적이고 절차와 제약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거를 제한하래. 그러니까 권리를 없애라는 얘기야. 권한을 줄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 권한, 권리를 줄이는 거, 그게 해결책이야? 원인은 그 권한이 너무 많다는 거지. 제한하는 것이 너무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 자체의 개선 방안보다는 관료 조직 자체의 개선 방안, 이건 뭔데? 위에 신축적 조직 관리. 이게 아니고요. 조직 관리에 대한 처방으로 규제를 축소하여 조직 구성원인 관료들의 자유와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 자, 또 요 이론에 맞게 특정한 용어들이 나왔어. 알았니? 규제를 축소하고 관료들의 자유와 재량을 확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데 공무원이 뭘 하고 싶어. 근데 자기 권한이 아니야. 못해.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정책인데. 그럼 걔한테 너 원래 권한은 없지만 그거 한번 해봐라. 라고 재량권을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정책을 열심히 하겠지. 그럼 효율이 올라가겠지. 그런 게 바로 탈규제적 정부 모형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규제 이거를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자체 권한에 대한 어떤 제한을 풀어주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해주는 것도 탈규제다. 규제의 대상이 누구라고? 공무원도 되는 거야. 정책 결정자도 된다고. 꼭 공무원이 규제하는 것,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아이디어의 저장소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지. 이 사람들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야.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줘라.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게 어떤 배경을 만들어 줘라. 그게 이제 탈규제적 정부 모형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관료 계속 나왔어. 효율적인 정부라면 관료가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과거의 규제와 통제 이런 거에서는 벗어나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산출한다. 이게 마지막에 결과야.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이 나오는 건 누구 때문이야? 관료의 역할이 중요해. 이 사람 관료의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억압하고 통제하면 안 돼. 이게 탈규제적 정부 모형이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지. 거버넌스 이론. 거버넌스는 사회 각 영역 간의 관계, 사회 각 영역이 뭐였지? 국가와 시장과 시민단체. 나같이 그지? 고려한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 영역 간의 관계. 이 말은 각 영역이 갖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장점과 특징 이런 것들을 살려야 한다는 거지. 그런 의의를 지닌다. 그럼 거버넌스의 의의를 얘기했어. 국정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아까 협치, 공치 뭐 이런 거 있잖아. 동반자적 모형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를 강조했어. 거버넌스 이론은 국정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아니고요. 사회 각 영역의 행위자를 고려한 결정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아까 나왔던 사회 각 영역이 바로
그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걔네들을 가치를 부여한다는 얘기는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야. 환경 변화의 복잡성.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문제다. 정부의 운영 체제에 유용한 시사점.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혹은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 나온 거버넌스의 가치고 의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러면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내용 없는 걸 찾으면 되는데, 맞지, 그지? 1번. 국정 운영을 위한 관료 조직이 등장하게 된 배경. 관료 조직이 문제가 있다, 경직됐다, 폐쇄성, 뭐 이런 특징이나 그 문제에 관련된 얘기는 했는데, 이거 없잖아. 관료 조직이 등장하게 된 계기? 이거부터 거론한 게 아니기 때문에 1번이 틀렸네, 지금. 정답 1번이야. 2번 한번 볼까?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하기 위한 방법. 뭐 제시했지? 시장, 정부 모형. 뭐 하래? 보상하고요. 경쟁시켜야 된대. 이게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3번으로 가볼까?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어떠한 계기로 촉발되었을까? 자, 거기 보면 요거는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 첫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오지? 막 문제가 생기잖아. 과잉 생산하는 시장 문제도 있고요. 또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의 갈등 문제, 그다음에 지나친 경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옛날에는 국가가 다 했는데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의 참여가 필요하다. 거버넌스 이론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 나온 거야. 그다음에 4번. 위계질서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는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자, 이게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따져본다면 서열 중심의 문화, 관료제 뭐 이런 건데 어떤 식으로 됐지 문제가? 어떠한 영향? 이거는 하향식 정책 결정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관료가 정책 결정 독점하고 특히 일부분의 관료가 독점해서 하향식으로 정책을 전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도 맞았네. 5번. 시장 정부 모형에서 첫 번째 거야. 공공부문에도 민간부문의 기법을 활용한다고 한 이유가 뭘까? 아까 했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 그지? 품질이 공공 서비스의 질이 너무 낮아.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면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시장과 협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나누어진다는 걸 이걸 분권하라 그래. 과거에는 독점적으로 혼자 정부 국가가 다 했는데 일부분을 민간 기업에게 위탁하거나 민간의 도움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서비스,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너무 품질이 떨어지는데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민간 부분의 기법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지요. 이것도 있는 얘기니까 맞았지. 정답은 1번이고 1번은 저런 얘기가 없다 언급이. 2번으로 가볼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다. 보기 1에서 반응을 이해하면 보기 1의 상황에서 2는 반응이다. 적절한 거. 자, 2번 한번 볼까? 세계 경제의 과잉 생산. 이건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 이 문제. 전통적 관료제에서 정부는 자국의 소비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재정 투입, 국가, 금리 조정, 국가 됐지? 국가가 나서서 했어. 해결됐으면 거버넌스 이론은 필요 없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했어? 국가의 채무 과잉,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해결된 게 아니야. 과잉 부채가 생긴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 나온 거버넌스 시장 정부 모델 같은 이런 모형 같은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문제 해결되겠지. 이런 상황에서 산업 성장 둔화에 따라 기업은 정보와 기계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였으며, 그럼 봐봐. 기업은 이렇게 해서 살아남았네. 근데 실업률 상승과 소득 불평등으로 심화됐어. 이것도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디 갔어? 자국의 소비력 어디 갔지? 미안하다.
국가 채무의 발생. 여기서 지금 자, 잘 들어봐. 보기 1에서 세계 경제의 과잉 생산. 이게 문제란 말이야. 이걸 해결하려고 전통적 관료, 정부가 나서서 이걸 했던 거야. 지금 노랗게 칠한 부분.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오히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과잉 부채가 생긴 거야. 해결 못했어. 기업은 기업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기업은 정부와 기계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실업률이 상승한 거야. 불평등은 더 심화됐어. 특히 이 불평등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지?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서 정부는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그러면 모델 4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지. 전통적 관료제 중심의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개혁 방안이 4가지 모형이란 말이야. 사회적 요구에 직면했다. 빨리 해결해 달라고 얘기한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있는 대로 고려했어. 1번. 자, 봐봐. 시장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들에게 성과에 따른 보상. 이거 보상 경쟁 심의 시장 정부 모형 맞지? 동기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의 효율화하는 개혁 방안이 될 수 있지. 그럼 시장 정부 모델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맞아? 맞았지. 맞았잖아. 내용 맞았다고. 보상 경쟁 동기부여. 효율성 높이는 거. 두 번째, 참여적 정부 모형. 아까 참여를 할지 시민들의 참여. 이것도 위에서 말한 내용이지, 그지? 협의를 중시. 아까 나왔지. 소통과 협력, 협의. 개혁 방안이 될 수 있지, 그지? 참여적 정부 모형에 따르면 이건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란 말이야. 세 번째 볼까? 신축적 정부 모형. 자, 안정성. 아까 나왔던 거 있잖아. 안정성, 영속성 이런 거야. 나왔네. 창의적인 정책 마련하는 건데 이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 그동안에 과거에 벗어나라 그랬지. 벗어나. 맞지 그지? 탄력적으로 적용해라. 답습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축적에 해당되지. 이것도 이 정책의 내용으로 맞는 거야. 그 다음에 탈규제적 정부 모형. 기존의 관료 조직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관료 조직의 개선에 초점을 둔다는 건 뭐야? 무슨 모형하고 관련 있어? 잘 생각해봐. 관료 조직. 그럼 끝까지 봐볼까?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한대. 이건 맞았잖아, 그지? 개혁 방안이 될 수 있겠잖아. 아까 조직 개편은 주로 뭐라 그랬지? 신축적이라고 그랬지, 그지? 신축적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설명이 틀린 게 뭐냐면 조직 관리에 대한 오히려 그 다음에 탈규제적이라고 했지, 그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개혁 방안이 될 수 있다. 조직 개편은 신축적이고요. 오히려 여기서는 뭐라 그래야 돼? 재량의 확대라고 해야지. 재량의 확대. 이게 위에 내용에 나와 있는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 관료들한테 줄 수 있는 거야. 조직 개편은 거의 신축적 정부 모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틀렸다고 보는 거야. 정답은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다. 그러면 3번이 정답이네. 그냥 갖다 내용 연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윗글의 내용, 그 거버넌스 이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거. 자, 보기 봐봐. 관료 조직이 발전한 이유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하고 지식의 우월성을 갖추려 노력했기 때문에. 자, 관료들이 인정받고 권한이 재량이 늘어나고 세지고 정책 결정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래. 완전하게 발전된 관료 조직은 완벽하지. 맞지, 그지? 그렇잖아. 가장 전문가, 가장 뭐랄까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식. 그러면 완벽한 결정을 한단 말이야. 이건 이제 이상적인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그렇다는 거야. 근데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나오는 거지.
관료 조직은 안정된 직책과 이거 봐봐. 이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한 번 되면 끝까지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데 국가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밀리에 정보를 독점. 여기 뒤에 거 나왔다. 정보의 독점. 공무상의 기밀. 지식 축적. 맨 끝에 것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야. 관료제 병폐가 나올 수 있다고. 자, 그럼 1번부터 볼까?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야, 틀린 거. 시장 정보 모형에서 관료의 독점이 비효율성을 생산한다고 본 반면 보기에서는 관료의 정보 독점이 국가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자, 봐봐. 국가의 전문적이고 능률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말은 앞에 나온 걸로 본다면 최고의 전문성과 지식의 우월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상적인 거야. 실제는 맨 마지막 비밀리에 정보 독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정보 여기 말한 대로 관료의 정보 독점과 국가 능률은 상관성이 있는 거야. 위에 보기에 보면 상관성은 있는데 이게 비밀리에 독점하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1번은 보기 해석으로는 맞았고요. 윗글의 해석으로도 시장 정보 모형의 독점의 비효율성, 즉 그쪽은 반대하지만 이쪽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마지막 부분 때문에 걸리는 거고. 2번 참여적 정보 모형에서 위계질서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를 부정한다고 본 반면 이것도 아까 나왔던 조직의 문제지. 보기에서는 위계질서 서열이 전문적으로 그냥 이상적인 거 다 얘기한 거야. 마지막에 나온 비밀리에 정보의 독점 이거 말고 나머지는 지식이 우월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지식이 우월하고 전문성은 모두 정책 결정을 아주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뭐랬어? 이상적이라 그랬잖아. 실제 현실에서 문제는 마지막에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해석이지. 3번 신축적 정부 모형 임시고용제도를 확대. 맞았지? 이거 해결책. 보게선 관료 조직의 안정된 직책, 안정성, 능률의 운영이다. 그렇지. 이거는 보기에서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4번 볼까?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의 창의적 정책 제안.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관료의 창의적 정책 제안. 정규적 조직을 확대한대. 틀렸잖아 벌써. 정규적 조직 확대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아까 프로젝트 얘기했잖아. 한시적, 임시적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확대가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축소지, 그지? 보기에서는 정책 결정을 위한 관료의 조직의 전문성, 지식의 우월성을 갖추면 이상적인 국가 정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뒤에 거는 맞았는데 앞에 게 틀렸어. 정규적 조직의 확대가 아니라 한시적, 임시적. 알았니? 5번 탈규제적 정부 모형과 보기에서는 모두 관료 조직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탈규제에서는 재량을 주란 말이야. 그런 뜻이고 여기는 전문성이 있어야지 최고 수준에 안정된 뭐랄까 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야. 긍정 둘 다 긍정으로 보고 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신축적 정부 모형의 조직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라고 얘기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맥을 고려할 때 A의 의미로 가장 적절해. A 한번 보세요. A가 뭔데? 아까 나왔던 사회가경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자, 정답 4번이죠. 국가, 시장, 시민사회, 사회가경영의 관계. 영향을 주고받는다. 영향을 주기만 하면 안 돼.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러면 사회 문제가 생겼어. 사회 문제. 이건 이제 정부 문제이겠지. 정부가 원래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이거 생겼는데 정부가 해결할 부분이 일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 다른 영역에 참여가 필요하겠지.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거버넌스 이론은 인식했단 말이지. 그래서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면 정답은 사회 각 영역의 관계는 바로 이런 거야. 서로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지. 자, 여기까지 거버넌스 이론이야.